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모든 것을 멈춰 세우자 국가 마비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혼돈과 혼란의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프랑스는 개판입니다. 마크롱과 프랑스와 바이루 내각의 긴축 예산안이 발표되자 시위의 나라답게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와 폭력 시위를 벌이고 있죠. 마크롱의 사임과 탄핵을 외치며 학교부터 도로까지 전부 봉쇄하고 상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시위가 있기 전부터 프랑스는 위기라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재정이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시위의 시작점으로 가보면 프랑스 재무장관이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재정부실로 돼지들이라 불렸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와 비교될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나빴으며 재정 적자는 전통이라고 볼 정도로 만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9년까지 재정 적자를 GDP의 3%로 줄인다며 국방 예산을 제외한 정부 지출 동결과 생산성 확대를 위해 공휴일 폐지 등 종합적으로 긴축을 발표하면서 시위가 터진 것이죠. 아니 전세계 GDP 순위 7위에다 유럽의 자존심 중 하나인 프랑스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난리인 거지. 프랑스 정부 부채는 2025년 GDP의 113%를 넘어섰고 재정 적자는 이후 권고 한도인 GDP 대비 3%를 한참 넘어 5%대로 유로존 내에서 최고 수준에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춰버렸습니다. 국가 부채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프랑스 정부 붕괴까지 반복돼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역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이유였죠. 쉽게 말해서 버는 돈에 비해 나가는 돈이 많은데 빚까지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 붕괴까지 반복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정치권도 난립니다. 총리만 해도 2024년부터 현재까지 엘리자베스 보른의 사임을 시작으로 가브리엘 아탈, 미셸 바르니에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집권하며 긴축안을 발표했던 프랑스와 바이루도 사임했고 9월 9일 세바스팅 르코르니로 또 바뀌었죠. 프랑스는 개발 도상국 같은 국가가 아닙니다. 희생과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충분히 재정을 다시 건전하게 만들 수 있죠. 프랑스는 향후 몇 년간 부채를 안정화할 명확한 비전이 없다는 말은 진짜 돈을 갚을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대로 가면 갚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변화한다면 긴축을 한다면 가능하지만 이 변화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말이기도 하죠. 정치가 분열되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 하지를 않기에 국민적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 비전이 없는 게 아니라 비전을 세워도 실행할 수 없다가 맞습니다. 지금 긴축을 발표하자마자 시위가 터진 것처럼 말이죠. 현재 프랑스의 상황은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네팔의 시위를 비롯해 다른 시위나 다른 국가의 위기와는 주변의 시선도 다르죠. 프랑스는 명실상부 선진국이기도 하고 대부분 선진국들이 바라고 또 향해 가던 복지국가의 모델이기도 하니까요. 다른 선진국들, 경제가 좀 괜찮은 국가들 입장에서 프랑스의 상황은 남일 같지 않은 상황이자 동시에 프랑스가 무너지거나 추락하거나 다른 노선을 공고히 택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방향을 바꾸는 것을 고려할 수도 고려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한때 유럽의 선봉장이자 명품의 나라 선진국들이 선망하는 선진국이었던 프랑스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다들 예상하셨듯이 과도한 복지 때문입니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폐허가 된 프랑스는 새로운 국가 건설에 나섰습니다. GDP는 전쟁 이전과 비교해 40%까지 추락했고 배급제를 시행해야 할 정도였죠. 당시 프랑스 사람들은 과거 프랑스의 재건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특히 레지스탕스 운동가들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군대까지 들어가 활약하면서 영향력이 커진 상태였죠. 당시 프랑스 레지스탕스 구성원들 대부분은 급진파 공산주의자였고요. 1944년부터 46년까지 임시정부의 장을 맡았던 후에 대통령까지 지냈던 샤를 드골도 레지스탕스 출신입니다. 어찌되었든 당시 프랑스 분위기 자체가 복지국가로 가자는 느낌이었죠. 그리고 1945년 가을 두 개의 법령이 공포되고 세큐리테 소시알 즉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프랑스는 급변하게 됩니다. 질병노령연금, 가족수당 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전국민 사회보장제가 출범하게 되었고 1946년 제4공화국 헌법에는 국가는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국민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무까지 박혔죠. 핵심 산업은 국유화되어 교통에너지 금융기업들이 국가 통제 아래에 들어갔고요. 프랑스 모델의 핵심은 연대였습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식 사회보험과 영국의 베버리지식 보편복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노동자와 고용주가 함께 사회보험료를 부담하게 만들어서 재원을 마련하고 이걸 확대하면서 전 국민을 포괄하자 이런 느낌이죠. 우리는 단순히 경제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재건하는 것이다라는 당시 프랑스 정치인들의 말처럼 당시 프랑스의 분위기는 희망과 열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대를 통해 다 함께
행복해지자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자들의 허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프랑스는 이 이상을 현실에 가져오는 데 성공했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복지, 국영경제를 갖춘 프랑스는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30년을 맞이했습니다. 영광의 30년은 우리가 한국의 고도 성장기를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는 것처럼 프랑스 경제가 급격하게 성장했던 시기를 부르는 말이죠. 1946년부터 75년까지 프랑스는 연평균 5.5%의 성장, 완전 고용에 가까운 고용률에다 해마다 늘어나는 국민소득과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까지 그야말로 지상낙원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국제적으로 봐도 특이한 존재였습니다. 샤를 드골은 좌파도 우파도 아닌 제3의 길을 추구한다고 말하며 국가주도의 경제계획과 복지 제도를 결합하며 성장 위주의 국가만큼 성장하면서도 성장 위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사회 문제들, 부작용들까지 케어했죠. 이 시기 프랑스의 사회보장 지출은 GDP의 5%에서 시작해 20%까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없었죠. 경제가 성장했기에 재정 적자도 통제할 수 있었고 큰 지출로 굴러가는 복지국가 모델도 무리 없이 굴러갔으니까요. 실제로 기업도 노동자도 불만이 없었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부터 복지 혜택을 많이 받는 빈자까지 모든 국민이 성장과 복지에 살기 좋은 프랑스라는 자부심 아래에 함께 프랑스를 발전시켜 나갔죠.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모델이 현실에서 제대로 실현된 게 처음이라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사실 예상하지 못한 건 아니고 예상은 했는데 낙관적으로 봤다가 맞습니다. 만약 나라가 어려워지면 국민들도 복지를 줄이는 데 동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었죠. 나라를 구성하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번영을 위한 선택을 할 것이라는 오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죠. 복지, 사회보장 이런 것들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복지와 사회 안전망 같은 게 아예 없는 나라와 과한 나라를 비교하면 지옥은 전자죠. 프랑스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복지와 사회보장은 그 자체로 국민들을 통합하도록 만드는 도구이기도 하고 국가 경제나 발전 면에서 봐도 실패하면 낙오하는 사회보다는 재도전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도 꿈을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과 복지가 있는 사회가 더 많이 도전하고 발전하고 결과적으로 경제도 성장하게 됩니다. 오히려 너무 부실하다면 치안부터 시작해 온갖 사회 문제가 터지고 사회는 이기주의, 한탕주의에다 혁명이나 무장단체가 등장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할 정도로 개판이 되죠. 국민 대다수가 소비 능력이 높은 것도 소득이 높은 것도 경쟁력이기도 합니다. 기업도 상품을 만들고 팔아야 돈을 벌기도 하고 소득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저부가가치 산업의 추락을 야기하지만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에 집중하도록 만들기도 하고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당장 우리도 자본주의 하면 떠올리는 자유방임주의 하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예고했듯 조만간에 다룰 내용인데 자본주의는 이미 한계를 여러 번 맞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저렇게 바꾸고 업그레이드하면서 혼합경제, 흔히 수정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게 탄생했고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고 있죠. 자유방임적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탄생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 혼합경제, 수정 자본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과 복지 정책을 통해 경제 안정과 사회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사회주의에서 이것저것 많이 가져왔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프랑스는 가장 먼저 혼합경제를 실행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모든 건 정도가 있습니다. 너무 과해지면 없느니만 못하죠. 부작용은 사실 영광의 30년 도중에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이 되면 연금을 받는 인구가 늘어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심지어 당시는 의학이 발전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날 것을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다 1968년 대학생과 노조가 주축이 된 68혁명이 발생하면서 대규모 시위로 사회가 마비되자 드골 정부는 싸우기와 말 들어주기 중에 말 들어주기를 골랐죠. 최저임금 35% 인상, 일반임금 7에서 10% 인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을 약속하며 그르넬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때부터 프랑스는 길거리에서 권리를 쟁취하는, 정부가 사회 개혁을 하려고 하면 거리에 나와 사회를 마비시키면서 파업하는 문화가 생겨나게 되었죠. 지금에 와서는 다 아는 사실이지만 한 번 실시한 복지, 사회보장체제는 되돌리기 힘듭니다. 여기다 강력한 파업, 시위 문화까지 겹쳐지면서 정확히 이때부터 프랑스는 정도를 넘어서 과해지기 시작했죠. 프랑스의 위기는 얼마 안가 찾아왔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는 프랑스 경제 후두부를 강타했고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기업들까지 도산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1974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프랑스는 단 한 번도 재정 흑자를 보지 못하게 되는 대적자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일 쇼크는 전환점이 되었을 뿐 정부의 복지 지출
지출은 늘어만 가는데 경제 성장이 고도 성장이 멈춘 게 이유이죠. 당시 정부는 우파 성향의 지스카르 데스탱 정부였는데 일부 자유화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그냥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서 개판인 것을 막을 수는 없었죠. 정부는 경제 위기로 실업자가 미친 듯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을 줄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업수당, 조기 퇴직 지원금 등 오히려 새로운 복지 프로그램을 더 만들었죠. 이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성장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였을 겁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고도 성장은 영광의 30년은 아무도 몰랐지만 여기가 끝이었죠. 1979년 2차 오일 쇼크가 세계를 덮치자 프랑스는 성장은 정체되는데 물가는 치솟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겪게 되면서 혼란과 혼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아직 괜찮았습니다. 80년대 초반에도 부채 규모는 GDP 대비 20-30% 정도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런데 1981년 6월 5공화국 최초의 좌파 대통령 프랑스와 미테랑이 당선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됩니다. 미테랑의 정책은 한마디로 요약 가능합니다. 복지로 위기를 극복하겠다. 미테랑의 공약은 말 그대로 혁명적이었죠. 주 39시간 노동제, 60세 정년퇴직, 최저임금 대폭 인상, 대규모 국유화 등 사실상 프랑스라는 국가로 사회 실험을 해보겠다는 수준이었습니다. 미테랑 정부는 집권 첫 해 20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었고 은행, 보험 등 기업들의 대규모 국유화를 단행하면서 국가부문이 프랑스 전체 경제의 30%를 차지할 정도까지 만들었습니다. 공공부문의 고용은 전체 고용의 24%에 달했고 GDP 대비 복지 지출은 급격히 올라갔죠. 결과는 두 가지였습니다.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돌파했고 다음 해인 1982년 무역적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죠. 이 시기 유럽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은 긴축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고 있었는데 프랑스 혼자서 돈을 풀어버리니 화폐인 프랑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외환위기가 거실을 부수고 들어와서 방문을 두들기고 있을 정도로 가까이 왔습니다. 반면에 다른 결과도 있었죠. 현재도 미테랑은 프랑스 진보 세력의 대부격입니다.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추억하고 기리는 대통령이죠. 최장기간 집권한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인기도 좋았고 무엇보다 민주주의를 많이 발전시키면서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기반을 마련했거든요. 총리에게 실권을 준 대통령이기도 하죠. 그리고 미테랑은 자신의 신념만을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1983년 미테랑은 프랑스가 더 이상 지출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과 함께 리기르 즉 긴축의 시대를 선언했죠. 복지 지출 동결과 세율 인상, 임금 억제를 시행하면서 프랑스는 위기를 어느 정도 극복했습니다. 이 긴축을 시작으로 프랑스는 경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정부의 역할을 좀 수정하고 시장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하자 쪽이었죠. 문제는 이미 너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자시고 대처와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흐름이 전 세계를 휩쓸 때도 프랑스 국민들은 우리 모델을 가지고 가기를 바랬기에 정치인들도 표를 받으려면 기조를 따라야 했습니다. 긴축도 강한 긴축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이후에도 새로운 복지 제도들이 여러 탄생했죠. 긴축, 재정 건전성 이런 단어를 언급하는 순간 선거는 물 건너간다고 봐야 하기에 당선되려면 어쩔 수 없긴 했습니다. 이제 정말 되돌릴 수 없다고 모두가 느낀 건 90년대가 되어서죠. 1992년 EU가 탄생하고 단위통화 유로의 도입을 약속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체결됩니다.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국가였는데 정작 프랑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죠. 재정적자는 GDP의 3% 이하, 정부 부채는 GDP의 60% 이하가 조건이었는데 프랑스의 재정적자는 이미 GDP의 4.5%를 넘어서고 있었거든요. 당시 프랑스는 세수는 줄고 실업률은 12%를 넘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유럽 통합은 프랑스의 염원이기도 했기에 어떻게든 이루어내야 했기에 결국 방법은 긴축 혹은 복지를 개혁하는 것밖에 없었죠. 아니면 국유화했던 기업을 민간에 팔아서 잠깐 적자를 기준에 맞춘 다음 가입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1995년 사회적 분열을 치유하겠다고 외쳤던 우파 자크 시락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사실 기대는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크 시락의 공약도 복지 강화였거든요. 근데 자크 시락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될 정도로 공약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자크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알랭 쥐페 총리에게 개혁을 맡겼죠. 그리고 쥐페는 연금과 복지개혁,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발표합니다. 공무원 연금 특권 축소부터 시작해서 의료보험까지 전부 축소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결과는 프랑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1995년 11월 철도 지하철 버스는 완전히 멈췄고 2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한 달 동안 총파업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부가 지지를 치면서 연금과 복지개혁,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없던 일이 되었죠. 쥐페는 내쫓겨났습니다. 조기 총선이 실시되었고 1997년 사회당의 리오네 조스팽이 총리가 되었죠. 근데 이건 이념이나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조스팽도 결국 유로 참여를
해결을 하려면 긴축 혹은 복지를 개혁하는 것 아니면 국유기업을 민간에 파는 민영화밖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조스팽은 해냈습니다. 국유화했던 기업을 민간에 팔아서 잠깐 적자를 기준에 맞춘 다음 가입하는 쪽으로 갔죠. 사실 정치인들은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 과도한 복지를 해결 못하면 끝끝내 위기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근데 이걸 말하는 순간 다 때려 부수니 정치인 커리어는 끝났다고 봐야 하니 그걸 굳이 내가 해야 할까가 된 겁니다. 폭탄 넘기기죠. 조스팽은 주 35시간 노동제를 도입해서 정부에 대한 반감을 좀 누그러뜨린 다음 프랑스 텔레콤 에어프랑스를 매각했습니다. 그렇게 1998년 프랑스의 GDP 대비 정부 부채는 60%로 딱 기준선 부근이었고 재정 적자도 겨우겨우 기준에 맞췄죠. 유로화가 돌면서 프랑스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파리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순식간에 부자가 된 사람들이 나왔고 기업들도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면서 호황을 맞았으며 무엇보다 돈이 돌면서 소비가 증가했죠. 하지만 잠시였습니다. 위기는 금방 찾아왔죠.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추락했고 각 국가는 자기들만의 대응책을 내놓았는데 프랑스의 대처법은 경기부양 패키지였습니다. 은행 부문에 3,600억 유로 보증, 400억 유로 자본 투입, 그리고 260억 유로 규모의 경기부양책, GDP의 거의 40%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였죠. 사실 당시만 해도 프랑스 은행은 건전하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미국에 엄청난 투자를 하지 않았거든요. 비교적 여파가 덜했던 것이죠. 하지만 프랑스 은행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유로존 위기의 주요 국가들의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더 큰 위기였죠. 다른 국가들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도 유럽은 위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전체 유럽 국가들의 긴축을 요구했고 프랑스 재정 건전성도 화두로 떠올랐죠.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프랑스의 신용등급 강등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자 사르코지 정부는 2010년 연금개혁법을 밀어붙였습니다. 이번에도 파업과 시위가 일어났지만 상황을 다들 알고 있었기에 과거보다는 덜했고 프랑스 정부도 이번에는 진짜 안 된다는 태도로 밀어붙였죠. 퇴직 연령도 상향 조정되었고 약간이지만 연금 재정 개선도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약간이었습니다. 애초에 프랑스 모델은 일하는 층이 많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연금을 받는 노령 인구는 예상보다 훨씬 오래 살았고 일하는 인구는 저출산으로 예상보다 훨씬 적어지게 되었죠. 2012년 프랑스는 최고 신용등급 AAA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강등을 당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내건 방법은 긴축이 아닌 성장이었습니다. 2012년 사르코지가 대선에서 패배하고 사회당의 프랑스와 올랑드가 집권하면서 한 말이죠. 복지는 유지하면서 성장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가겠다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까고 보니 부자 증세와 금융거래세 도입이 메인이었습니다. 고소득층 75% 특별세까지 도입했죠. 즉 세금 더 걷어서 재정 위기를 해결하겠다였습니다. 결과는 망했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돈은 빠져나가고 부자들마저 프랑스에서 벗어나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의 둥지를 튼 데다 프랑스의 성장률은 0%를 찍었고 높은 실업률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올랑드 정부는 2014년 노동시장 유연화와 친기업 정책으로 가겠다고 선언했으나 이게 다른 국가에서 시행한 것에 비해서는 훨씬 약하기도 했고 효과도 그닥이었습니다. 정작 복지 지출 삭감을 못했으니까요. 재정 적자는 그대로였고 국가 부채는 계속 쌓여서 2017년 GDP 대비 98%까지 프랑스가 한 해 동안 번 돈을 전부 빚 갚는 데 써야 갚을 수 있는 진짜 위기 수준까지 와버렸죠.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냥 반복이죠. 좌파든 우파든 똑같습니다. 복지 확대를 걸고 당선된 다음 한번 해보다가 야 이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한데라고 생각하면서 복지 개혁이나 긴축, 시장 친화적으로 노선을 바꿨다가 인기를 잃고 정권 교체 혹은 개혁하다가 파업 시위 당하고 정권 교체죠. 애초에 긴축이나 복지 개혁을 외치면 내 당선이 안 되기 때문에 논외고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독재라도 하지 않는 이상 정치에서 강단 있게 인기 포기하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슬슬 국민들도 질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 대한 혐오도 커지고 질리기도 했는데 근데 또 긴축이나 복지 지출 삭감은 반대했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마크롱 정부입니다. 전통적인 좌파 우파 전부 똑같은 짓을 반복하니 새로운 인물, 새로운 세력을 뽑아 보자 해서 중도 신생 세력 최연소 대통령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마크롱은 미테랑의 사회당 정부에서 경제장관을 지내기도 한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마크롱이 중도라는 말처럼 중간에서 적절한 정책을 펼 거라 생각했지만 프랑스를 스타트업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하면서 친기업적 행보로 방향을 정해버리더니 제일 처음 한 게 노동시장 유연화, 그 중에서도 해고 규제 완화였죠. 이후에도 법인세이나 부유세 일부 폐지, 자본소득세 인하를 감행하면서 우파보다 더 우파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바로 부자들의 대통령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죠. 그런데 마크롱은 이전 대통령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파이를 키워야 나눌 수
있다고 반박했거든요. 그리고 보란듯이 더 강하게 나갔죠. 공공부문 종신고용과 조기퇴직 특권 폐지에다 12만 명 감축 계획까지 발표합니다. 2017에서 18년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은 2%를 넘겼고 재정적자는 2.1%까지 떨어졌죠. 프랑스 파리가 영국의 브렉시트 이후 런던을 대체해서 금융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이때까지 보셨듯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2018년 11월 프랑스 전역에서 노란색 조끼를 입은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죠. 노란조끼 운동이라 불리는 시위의 시작이었습니다. 주말마다 샹젤리제 거리를 점령하고 불태우고 개선문도 점거했죠. 처음 시작은 유류세 인상에 대한 반발이었지만 어느새 이들의 요구는 최저임금 인상과 부유세 부활, 마크롱 퇴진, 그리고 직접 민주주의 도입으로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마크롱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국민들 대다수가 정부가 아니라 시위대를 지지했거든요. 유류세 인상을 철회하고 100억 유로 규모의 돈을 뿌린다고 약속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죠. 하지만 마크롱은 꼭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를 안 바꾸면, 문제를 뜯어고치지 않으면 답이 없다. 폭탄을 내가 떠안겠다며 2019년 연금개혁에 도전하죠. 당연히 시민들의 답은 파업이었습니다. 12월 5일 프랑스 역사상 최장기 파업이 시작되었죠. 6주 동안 교통은 마비되었고 가수들은 공연을 보이콧했고 변호사들은 법원 앞에서 가훈을 불태웠습니다. 해가 지나가고 20년 1월에는 소방관들까지 가세했죠. 근데 마크롱도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듯 끝까지 갔습니다. 경찰은 이때까지와 다르게 진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시민들은 원래 해왔듯이 했죠. 마크롱이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과거와 달리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꽤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겼을까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이 그랬듯 대출이든 지원금이든 뭐든 돈을 풀었죠. 경제가 마이너스 7.9% 성장했는데 가계소득은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돈을 풀었는지 느껴집니다. 재정적자는 GDP의 9%까지 폭발했고 국가부채는 115%를 찍었죠.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진짜 안 하면 안 되는 시기가 왔기에 부채에다 적자에다 알고 계시듯 코로나가 끝나고 인플레이션에다 금리까지 높아졌기에 1년에 내야 하는 이자가 국방 예산보다 많아졌기에 마크롱은 다시 한번 연금 개혁을 들고 나왔습니다. 보른 총리는 2030년이면 연금 적자가 연간 135억 유로에 달할 것입니다. 개혁 없이는 시스템이 붕괴됩니다라고 말하며 국민들을 설득했지만 소용없었죠. 실제로 이대로 간다면 2029년이 되면 이자가 교육이나 복지보다 더 큰 지출이 될 게 뻔하지만 바로 파업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첫 시위에만 112만 명이 참가했고 3개월 동안 대규모 시위만 14차례 열렸죠. 파리 시내는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아 악취가 진동했고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도 파업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 항복하겠지라는 예상과 달리 마크롱은 헌법 49조 3항을 발동해 의회 투표 없이 법안을 통과시켜버리죠. 다만 49조 3항이 무적은 아닙니다. 의회가 정부 불신임 투표를 통해 저지할 수 있거든요. 마크롱은 살아남았습니다. 9표 차이로 불신임 투표가 부결되면서 연금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죠. 거리에서는 민주주의가 죽었다는 비명이 쏟아져 나오면서 더 심각한 폭력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마크롱의 지지율은 폭락해 20%대로 내려앉았죠. 노동조합 지도자 필립 마르티네즈는 인터뷰에서 정부는 법적으로 이겼을지 모르지만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패배했다. 이 분노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경고대로 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선거 결과 마크롱의 르네상스가 참패했거든요. 마크롱은 이날 밤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행하겠다. 도박은 실패였죠. 조기 총선 결과 역사상 처음으로 프랑스 의회는 과반을 확보한 세력이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로 내가 총리직을 하겠다고 나섰고 이건 그대로 정치 공백으로 이어졌죠. 마크롱은 9월 우파 정치인 미셸 바르니에를 총리로 지명했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2025년 예산안 편성이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들겨보니 지금 재정적자가 6.1%인데 5%가 목표고 부채 상황 보니 잠깐만 망할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나온 2025년 예산안은 충격 그 자체였죠. 대기업과 부유층 증세, 복지 축소, 공무원 감축, 사회보장 지출 삭감, 국민들이 싫어하는 것들 종합 선물 세트였습니다. 실제로 모두가 비난했죠. 당연히 이번에도 난리가 날 게 뻔했기에 저번처럼 49조 3항을 발동해서 표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4일 총리 불신임 표결이 가결되어 버리죠. 3개월 만에 정부가 무너진 겁니다. 바르니에 다음으로 데려온 인물은 얼마 전까지 총리였던 프랑스와 바이르이죠. 바이르도 제일 먼저 할 일은 같았습니다. 2026년 예산안이었죠. 2026년 예산안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이전에 발표했던 것들은 다 가져가면서 모든 공공지출 동결, 보험급여 축소, 연금 지급 상한 설정,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2배에다 공휴일 폐지
폐지까지. 바이루 총리는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채권단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젊은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줄 수는 없다.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IMF 구제금융 받아야 할지도 몰라 진짜 큰일 났다라고 말했지만 공허할 뿐이었죠. 9월 9일 바이루 총리는 불신임 투표를 통해 사임되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되었죠. 총리가 사임했는데 왜 시위가 터지냐? 마크롱 대통령은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으니까요. 총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마크롱 당신이 나가라는 것이죠.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분열된 정치, 시민들의 시위를 보니 긴축은 불가능해 보인다라며 프랑스의 신용등급을 한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낮춰버렸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극심한 시기이기에 시위대는 시위가 더 잘 먹힐 거라 생각했습니다. 방식은 역사 동안 시위했을 때 가장 잘 먹혔던 방법, 근데 지금은 진짜 중요한 시기이니 더 강하게 가자라고 해서 파업을 넘어 국가 마비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프랑스 전역이 난리가 나게 된 것이죠. 현재 마크롱에 대한 탄핵안이 제출되었고 9월 18일 오늘도 대대적인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교사들이 파업에 참여할 것을 밝히면서 전국의 학교는 이미 문을 닫았고 온갖 분야의 노동자들이 의료와 공공서비스까지도 참여할 것이라 예고하면서 진짜 국가를 마비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자 외치는 항의하는 파트는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예산안 취소하고 마크롱 물러나라가 결론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결국 이길 거라 봅니다. 정확히는 마크롱이 이긴다기보다는 정부의 방향이 이길 것 같네요. 마크롱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넘기기만 했던 폭탄을 더 이상 다음으로 넘길 수 없음이 보이기에 불을 안 끄면 터질 게 보이기에 끝까지 갈 겁니다. 만약 마크롱이 승리한다면 대처처럼 남지 않을까 싶네요. 영국을 위기에서 구해낸 인물이지만 동시에 장례식에서까지 마녀 악녀라 불림에 조롱받았던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인물로 말이죠. 마크롱이 지고 다른 인물이 들어선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실 시위는 파업은 하고 있지만 프랑스에게 남겨진 선택지는 파격적인 긴축 아니면 IMF 같은 외부에서 구제 금융을 받아서 긴축이기 때문에 지금 혼란의 승자는 누가 되더라도 방향은 정해져 있죠. 그리고 긴축만 잘 지나간다면 프랑스는 충분히 발전을 이룩한 국가이기에 다시 아니 어쩌면 더 강해진 부국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프라는 이미 다 있고 경쟁력도 있는 데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고 핵 보유국이며 EU의 중심 국가라는 타이틀은 지금 긴축을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과도한 복지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했기에 한번 뛰어넘었기에 시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게 될 것이기에 오히려 더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지 선택지에서 선택을 안 해버리면 내 추락의 길을 걷겠죠. 정치적 갈등이 반복되고 매번 반대에 부딪혀 긴축과 복지개혁을 해내지 못한다면 프랑스는 끝없는 심연으로 빠질 겁니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봤을 때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방향이 되었든 2025년은 프랑스에게 운명의 해이자 역사에 길게 기록될 시기가 될 것 같네요. 혼돈과 혼란,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